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공인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흔히 배계자로 알려진 율리아누스, 그를 위한 변명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의 간략한 역사 도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주전 753년 로물루스에 의해서 창건된 로마, 그 로마가 주 476년에 멸망하죠. 이때 무너진 로마는 서로마죠. 동로마는 1453년까지 천년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이 된다. 자, 그 사이에 옥타베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세 명의 이정표가 되는 이제 황제들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은 이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391년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만드는, 이때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은 불법적인 종교였는데 합법적인 종교를 승인해 준 거고요. 테오도시우스가 이제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서 테오도시우스가 등장하기까지의 그 로마의 역사, 그 사이에 기독교의 흐름을 막아서 거꾸로 돌리려고 했던 율리아누스를 중심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과정, 흔히 기독교인의 영원한 친구로 불리는 이 황제, 크게 4개의 단계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아들, 콘스탄티우스, 너무도 음침한 황제. 이름이 비슷하죠? 콘스탄티누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콘스탄티우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총 5개의 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황궁을 피로 물들인 대대적인 숙청, 그리고 콘스탄티우스가 유일한 생존자가 되다. 그리고 부제 갈루스의 처참한 종말, 그리고 부제 율리아누스의 눈부신 성공, 율리아누스 제국의 황제가 되다. 이 5개의 단계로 간략히 콘스탄티우스 당시의 통치 시기를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제1막 황궁을 피로 물들인 대대적인 숙청. 자, 337년 5월 드디어 이제 대제로 불리는 콘스탄티누스가 사망을 합니다. 62세였죠 당시. 그의 제국은 이제 다시 5등분해서 5명에게 맡겨지죠. 황후 파우스타에게서 낳은 정실소생의 3명의 아들, 그리고 조카 2명, 총 5명에게 해가지고 물려지는데,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나서 2달 후 황궁을 피로 물들인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다. 이때 육촌 내 친족, 황족 50명 이상이 살해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2명 있는데 바로 12살의 갈루스, 그리고 6살의 율리아누스입니다. 이 둘은 왜 안 죽였는가? 단지 어려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 2명은 니코메디아의 감독인 유세비우스에게 맡겨졌죠. 누가 이 엄청난 참극을 저질렀는가? 바로 둘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였습니다. 왜냐? 장남과 막내는 자기 영지를 지키느라 황궁에 없었거든요. 콘스탄티우스 50명 이상의 친족을 다 죽여버렸다. 이 콘스탄티우스가 유일한 이제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형도 있고 막내도 있지만. 자, 337년 9월 3명의 형제, 엄마가 같은 정실소생의 3명의 아들, 삼형제가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카 2명에게 할당된 영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지를 분할하는 문제로 논의하는 거예요.
이 회동은 시종일관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각자 영지로 돌아가죠. 하지만 장남은 돌아가고 나서 불만을 막 토해냅니다. 왜냐? 그 조카의 영지를 둘째와 막내가 갖고 자신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회동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장남은 뒷북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고 나서 340년 장남과 막내가 싸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장남이 여기서 죽죠. 그리고 장남의 영지는 막내가 합병을 하죠. 이렇게 해서 막내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은 이제 불가사의할 정도로 둘 사이가 이제 평온했죠. 하지만 350년, 막내가 부하 장수에게 암살되면서 그 부하 장수는 이제 어때요? 막내를 죽이고 황제를 참칭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페르시아와 대치 중이던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는 서방 쪽에서 일어난 변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죠. 자, 이제 페르시아와 이제 급히 강화 지역을 맺고 콘스탄티우스는 당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촌 갈루스를 부제로 임명하고 즉시 서방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진압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 막내 편에 섰던 장군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경의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콘스탄티우스는 유일한 생존자로 유일한 황제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황국 내에서 50명 이상의 친족을 죽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막내 편에 섰던 장수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어때요? 나중에는 이제 국경을 지킬 장수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치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콘스탄티우스가 5등분된 제국을 다시 혼자서 통치하게 되는 1인자가 되는데, 자, 제3막 부제 갈루스가 등장했다가 처참하게 종말하는 이제 스토리입니다. 자, 유약한 인물 갈루스, 아까 얘기했죠. 12살의 갈루스, 그리고 6살의 율리아누스는 황궁을 피로 물들인 그 숙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유는 어렸기 때문에. 이 둘은 고성에 유폐된 상태로 있었는데, 자, 12살까지 왕자로 살았던 갈루스, 그리고 6살까지만 살아서 별로 기억이 없는 율리아누스. 요 미묘한 차이가 이 둘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죠. 유폐 생활 중 이제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 심취한 율리아누스와 달리 부제 임명 당시 갈루스는 엄청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부제로 임명했지만 자신을 2명의 환관을 붙여가지고 콘스탄티우스가 계속 감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쫓아다니는 그 환관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도 처형됐겠죠. 콘스탄티우스가 부제 갈루스를 결국 처형을 합니다. 제3막 율리아누스의 눈부신 성공. 자, 갈루스가 이제 처형이 되니까 콘스탄티우스는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였잖아요. 친족들을. 남아있는 게 유일한 율리아누스. 율리아누스를 이제 호출합니다. 율리아누스는 당시 철학도로 이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를 유랑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소환 명령에 벌벌 떨면서 나타납니다. 이때 벌벌 떨고 있는 율리아누스를 황후인 유세비아가 그렇게 위로해 줬다고 하네요. 근데 불러놓고 콘스탄티우스는 2달 후에 나타납니다. 그 2달 동안 벌벌 떨고 있었겠죠. 자, 나타난 이 황제 콘스탄티우스 앞에서 율리아누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했겠죠. 나는 황제 자리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테네에서 그냥 철학 공부하는 거가 내 유일한 목적이니까 그거 제발 허락해달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콘스탄티우스는 오케이, 그리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6개월 후 다시 호출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일종의 길들이기죠. 길들이기. 자, 그리고 나서 율리아누스를 부제로 임명한 이후 가장 치열한 야만족과 접하고 있는 최전방 라인강 전선에 바로 부제 율리아누스를 보냅니다. 자, 군사 경험이 전무했던 율리아누스는
정말 이 상황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죠. 야만족들을 무찌르면서. 그러니까 그 휘하에 있던 장병들이 이 율리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해버리네요. 360년입니다. 그 해가. 자, 마지막 제5마 율리아누스 황제가 되다. 자, 361년 율리아누스 토벌에 나섭니다. 콘스탄티우스는. 당시 부자를 임명해놓고 막 노골적으로 무시했잖아요. 황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율리아누스 휘하의 군단 장수들이 굉장한 동정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보이니까 그를 황제로 추대했고, 거기에 누가 가담하는가? 당시 최정예병인 도나우강 군단이 이 율리아누스 편에 가담하면서 상황은 한쪽으로 완전히 역전되죠. 자, 급박한 상황에서 콘스탄티우스는 토벌에 나섰다가 도중에 급사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피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율리아누스는 황제가 됩니다. 자,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지나가고요. 그 이후 이제 등장하는 황제가 바로 율리아누스다. 안타깝게도 딱 2년밖에 통치 못했네요. 자, 기독교에 가해진 특혜, 온갖 특혜를 철폐한 황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그는 황제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의도식하는 이 기득권층과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비대해진 관료기구를 슬림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황궁 소속의 이발사를 불러요. 머리를 자르려고. 그랬더니 이발사를 불렀는데 고관 복장을 한 100명 이상의 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 한 명만 불렀는데,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이발사는 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조수고요. 이 사람이 조수의 조수고, 조수의 조수의 조수고, 이렇게 하면서 100여 명이 온 거예요. 자,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관료기구는 어떻습니까? 내버려두면 비대해진다. 그리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관료기구를 스스로 개혁하라고 맡기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오직 최고 권력자만이 일사불란하게 관료기구를 슬림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리아누스는 자, 이 황궁 내에 섬기는 환관 집단의 연봉이 최전방을 지키는 군단의 연봉보다 더 많다는 걸 알고 아연실색하죠. 그는 환관을 다 내쫓고 아주 작은 행정부를 만듭니다. 자, 이러한 그 큰 정부는 이제 전제 군주화를 추진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부터 시작된 건데, 무려 77년간 쌓인 적폐를 율리아누스가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를 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은 이 젊은 황제에게 열렬한 환호성을 보내죠. 반면 그동안 꿀을 빨던 기득권층은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득권층 가운데 교회도 핵심 그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감독이었던 다마수스예요. 그는 로마의 그 전임 감독이 유배되자 공석인 감독직을 놓고 반대파와 대결을 벌이는데, 이 양측 패싸움에서 6탄 이제 싸움을 하다가 137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로마 감독 되기 위해서 두 파가 나뉘어 싸운 거고, 그러다 137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말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마수스가 정치권 로비에 성공하면서 로마 감독직을 꿰차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 로마 감독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다라는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죠.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당시 비범한 학자였던 제롬을 이제 학문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제롬은 이제 베들레헴 가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이 히브리어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어였던 라틴어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불가타 성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이제 흔히 세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다마수스예요. 당시 로마 감독의 사치는 황제를 능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교도 사제가 이런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나를 로마 감독 시켜준다고 하면 나도 당장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배교자 율리아누스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로마 제국은 정신 상태가 온전한 황제가 등장했네요. 하지만 이 율리아누스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니는가? 자, 율리아누스 아포스타타. 자, 우리말로 하면은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역사 공부는요, 연도만 외우는 암기 과목도, 또 공식만 외우는 수학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MB, YS는 장로야. 그러니까 장로 대통령.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역사 공부를 통한 지혜, 교훈, 이런 것들 전혀 얻지 못하겠죠. 어떤 그 배우,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율리아누스가 과연 배교자인가? 세 가지 이유에서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율리아누스는 애초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를 믿었다가 돌아서는 걸 배교자라고 하는데, 율리아누스는 애초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니코메디아 감독인 유세비우스의 감시하에 고성에서 유폐 생활을 하죠. 근데 그는 율리아누스에게 전도한 전도자가 아니고 뭐예요? 감시자였어요. 감시자. 자, 그 상황에서 율리아누스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 탐닉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극복해냈죠. 자, 두 번째로 율리아누스가 행했던 박해는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그들이 행했던 기독교 박해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가 했던 조치들은요, 밀라노 칙령, 이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 위에 덧입혀진 온갖 기독교인만을 위한 각종 특혜, 특권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동일선상에서 이제 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그 각종 특혜들 때문에 기독교 또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괜찮은 조치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그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기독교에 절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콘스탄티우스 황제도 그렇고 자신의 유폐 생활 내내 감시했던 유세비우스 역시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었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죠. 기독교에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이제 흔히 그냥 배교자, 율리아누스 이퀄로 배교자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맺혀진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율리아누스 입장에서 한번 좀 그를 위한 변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율리아누스의 통치 유명한 것은 바로 그는 이제 페르시아, 그 로마 제국 동쪽에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강국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바로 동방 국경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죠. 이 안디옥은 동방의 부를 대표하는 도시인데, 자, 거기에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소수의 상류층, 원로원 그 귀족층들이 밀을 매점 매석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 황제는 그 도시에 가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와 이집트에서 밀을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시장에 풀고, 그리고 밀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했겠죠. 또 당연히 상류층은 어때요? 젊은 황제에게 적개심을 보이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출정하기 전날 황제는 어디를 가는가? 다프네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참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냥 로마 신 가운데 하나인 아폴론 신전에 간 거예요. 근데 황제가 그 신전에 가려고 하는 그 전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화재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신전을 불태운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조치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가 다수인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를 적으로 만든 조치였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 열렬히 환호를 보내던 그 시민들, 이들도 이 종교적 감정에 판단이 흐려져서 결국 황제에게 적개심을 보인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리 판단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자,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로마군 35,000명, 그리고 페르시아군 10만 명, 그러니까 35,000 대 10만이 붙었습니다. 근데 율리아누스가 이겼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사상자 수가 로마 쪽은 75명이 죽고요. 페르시아 쪽은 25,000명이 죽습니다. 와, 이건 뭐 역대급 전쟁이죠.
1세기 당시, 주전 1세기 당시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다시 재림한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엄청난 대승이었죠. 하지만 율리아누스는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오는 도중 전사하죠. 괴소문이 막 돕니다. 황제를 찌른 그 창이 페르시아 창이 아니라 황제를 지켜야 할 그 호위대 병사의 창이었다. 그런 괴소문이 퍼졌지만 나중에 호위대장 출신의 요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런 괴소문은 사라집니다. 당연히 그 호위대 내에서 암살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황제가 요비아누스다. 그는 제국을 다시 기독교로 돌린 황제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았는데요. 자, 그는 회군 중에 과음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고작 딱 7개월 재위에 있습니다. 그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율리아누스가 행했던 반기독교 정책을 전부 폐기해서 다시 기독교적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서둘러서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가 이제 죽으면서 누가 등장하는가? 발렌티니아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재를 등용한 황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는 누구냐? 최초로 야만족 출신의 황제였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도였다. 그는 동생 발렌스와 함께 공동 황제로 즉위하는데 형인 자신은 제국의 서방을, 그리고 동생 발렌스는 동방을 맡아서 섬겼죠. 이 발렌티니아누스는 이제 유능한 인재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군부대 사령관에 임명하는데 자신이 야만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야만족 출신 장교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우리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각종 요직의 검사들이 딱 자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 당시 이제 로마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로마인이 되려는 야만족의 열의는 상당히 대단했다. 로마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짱짱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발렌티니아누스는 이제 글을 알지 못하는, 배운 적이 없는 무학자였어요. 그래서 죽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라티아누스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왕자잖아요. 황자.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그 도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족보 발렌티니아누스 황제 동생 발렌스와 함께 공동으로 황제에 취임하고요. 자신은 서방, 그리고 동생은 동방을 이제 맡게 되죠. 그리고 후처, 전처 소sek에서 나온 아들 그라티아누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후처 유스티아 사이에서 아들 발렌티니아누스 2세하고 갈라라고 하는 이제 아들과 딸을 얻게 되죠. 그 유스티나라고 하는 후처는요, 광신적인 이제 그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제된 그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고요. 이 발렌티니아누스는 갑작스럽게 병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생 발렌스가 황제가 되죠. 발렌티니아누스의 급사에도 제위 계승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여전히 동방을 맡고 있던 발렌스, 자, 그런 가운데 서방은 어떻습니까? 그라티아누스가 맡게 되고요. 서방. 원래 이제 발렌티누스가 맡던 그 자리에 전처 소생의 그라티아누스가 서방을 맡게 되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는 후처에게서 나온 발렌티니아누스 어린 발렌티니아누스 2세에게 맡겨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발렌스의 통치기에 로마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진앙지는 어디였는가? 바로 중앙아시아 초원의 훈족이었는데, 그들이 어때요?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누구를 칩니까? 동고투족을 박살내고, 그 동고투족이 밀려나면서 누굴 또 박살내는가? 서고투족을 박살낸다. 그리고 그 서고투족이 로마로 밀려오게 되는데, 자, 동방 초원에서 어때요? 훈족이 밀려온다. 훈족이 밀려오면서 어때요? 동고투족을 몰아내고, 동고투족이 서고투족을 몰아내고, 이 서고투족이 로마 제국 내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로마 제국은 이제 이때부터 게르만족의 대이동 물결과 함께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고대가 이제 끝이 나고 중세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 과도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서고투족은 이제 로마 제국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로마에 사절을 보내서 정착지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적인 조건을 내밀죠. 자, 우리가 남자들은 전부 무장 해제를 할 거고 청장년들은 전부 로마군에 입대해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싸울 거고 힘이 없는 노인과 여자는 그냥 국경지에서 농사만 짓고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황제인 발렌스가 승낙을 하죠. 딱 들어보니까 로마군 병력도 증강할 수 있고 또 국경지 거기 야만족이 하도 이제 수시로 출몰해가지고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그들이 그 국경지에 딱 정착해가지고 살면은 또 풍요로운 농경지로 만들게 되면 좋겠죠. 세수 확보해도 좋겠죠. 376년 이제 이 서고투족이 이제 이주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불상사가 발생했죠. 약속된 10만 명이 넘어온 게 아니고 30만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 해제를 한 게 아니고 때마침 로마는 수확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야만적 본성이 나오는 거죠. 조폭이 회개해도 어때요? 조폭의 본성이 그저 여전히 있겠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약탈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 결국 378년 아드리아노플, 지금의 터키 에디르네라고 하는 곳인데 아드리아노플에서 전투가 벌어지고요. 이때 로마군은 주력군의 3분의 2가 죽고요. 황제인 발렌스는 이 서거투족과 싸우다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서방을 맡고 있던 19살의 그라티아누스는 위기 타개 능력이 절실히 요구됐죠. 그는 즉시 스페인으로 사람을 급파해서 그곳에 있는 명장 테오도시우스를 황제로 픽업합니다. 이 테오도시우스는 자기 아버지가 영모죄로 죽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사인한 사람이 그라티아누스였거든요. 근데 그 그라티아누스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안 가! 절대 못 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만을 요구하고 그리고 동방 황제로 쿨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 또 다른 대제가 쿨하게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그는 이제 발렌스 황제가 맡고 있던 동방을 맡게 되는데 동방의 황제가 되면서 그는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서고투족, 동고투족, 야만족들에게 적당한 적의 영토를 할당해주고 자 동방의 국경을 빠르게 안정화시키죠. 이런 가운데 서방에서는 이제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걸 진압하다가 서방의 황제인 그라티아누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가 383년이죠. 5년 후인 388년 테오도시우스가 이걸 진압하게 되고요. 막시무스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392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치하고 있던 발렌티누스 2세마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테오도시우스는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원래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테오도시우스는 로마 제국을 이제 마치 콘스탄티누스처럼 1인 통치자가 되면서 2단, 그 이교를 박멸하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확고하게 다지는 일을 착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걸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암브로시우스가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